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요. 네, 오랜만에. 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생겨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날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 눈썹과 뭐. 형 100만 불짜리예요.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칭찬으로 전해주시네요. 진심 부러워서 그래요. 네. 일단 안부를 좀 여쭤봤으니까 네. 시장의 안부, 시장의 최근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가 2,900에서 반등을 네. 좀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턴 어라운드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은 증거들이 많다라고 네.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라온 업종들을 보면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 1년 내내 소외됐기 때문에 네. 좀 저평가됐던 데 따른 굉장히 주가가 낮아진 데 따른 좀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이 맨 왼쪽에 있는 게 10월 한 달 수익률이에요. 오늘 종가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야 3%나 올랐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떨어졌네. 흐름인데 근데 주 단위로 한번 보시면은 2주 연속 오른 종목이 오른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싸다고 생각하고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업종들이 반등을 한 다음에 이 흐름들을 쭉 끌어가기보다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 주에는 자동차하고 필수 소비재, 둘째 주에는 기계, 철강, 뭐 에너지 화학,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은행, 증권,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반도체. 이 업종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 아직까지는 이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늘지 않고 있어요. 네. 거래대금이 반등을 하는데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라서 지금 뭐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컨빅션 있게 세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조심할 요인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려면 보통은 주도주군이 생기는데 네. 아직 안 생겨졌다. 네, 안 그래서 생겼다. 이걸 좀 마음 편하게 보려면 주도주군이 등장해야 우리가 네. 마음 편하게 이거 좀 이제 제대로 한번 올라간다. 올라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뭐 월간 수익률만 놓고 보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주간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센 반등들이 나오곤 있지만 업종별로는 그런데 주도주로서 2주 3주 끌어가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가는 업종들이 없다라는 점들이 네. 아직까지는 뭐 추세 반전으로 예단하기보다는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도체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2주 연속 상승이니까 주도주 등장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 장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반도체 다음 주에 꼭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다음 달 전망을 원래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앞서 채권 이야기 잠깐 네, 했었잖아요. 오늘 네. 그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채권 펀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채권 펀드 한번 열어보세요. 상황들이 어떤가. 채권은 뭡니까? 남한테 돈 빌려준 거잖아요. 돈 띄게 생겼어요. 채권이 마이너스가 났어. 저도 퇴직연금 쪽에 너무 이제 이 기준이 무조건 30% 넣어야 되잖아요. 현금을 갖고 있든가 채권 펀드 그러면 현금 들고 있기보다 그냥 채권 들고 있자 해서 채권 30% 들고 있는데 웬걸 지금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헛장 산 거지 지금. 네, 그런데 그 최근 2달간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보다 채권 시장에 있는 분들은 네. 완전 패닉에 빠지고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뾰족탑을 그리고 떨어졌거든요. 뾰족탑? 그거는 이제 채권은 주식으로 환산하면 뒤집어야 돼요. 네, 금리랑 가격이랑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주식 시장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라고 보세요? 뭐 정확히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때 당시 그치.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몇십 포인트 갔다가 갑자기 플러스 반전하는 등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금융위기 때 기억나는 게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코스피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한 네. 30포인트 정도. 그래서 네. 그날 제가 시황 쓰는 날이라서 반등하고 있다고 가서 점심 먹고 왔더니 마이너스 70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패닉에 빠졌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80포인트 갔다가 네. 플러스 100포인트, 150포인트 뭐 이렇게 가는 네. 그림이라서 그런데 이게 뭐 그냥 고점이나 뭐 밋밋한 상황이 아니라 쭉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끝에서 이런 모습이 네. 나와서 일단은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분도 최근 국내 채권 시장이 좀 과도하게 오르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로서는 좀 패닉셀링이 나온 것이 아닌가. 패닉셀링. 예,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여기서 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미국과 상관없이 국내 채권 시장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두 달 내내 올랐어요. 쉬지 않고. 네, 10년물이 140bp, 그러니까 네. 1.4%에서 2.0%, 2.15%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1,400포인트가 네. 2,500이 된 거죠. 그렇지. 코스피로 그게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된 거. 그렇죠. 2,500포인트였던 게 1,400으로 1,400으로 떨어진 거 맞아. 그렇게 거의 반토막이 보시면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워낙 채권 시장에서 너무 그런 프라이싱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좀 안정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도 지금 금리 인상할 거 다 반영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번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 할 것까지도. 네. 그런데도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좀 이제 채권 시장은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근데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해요. 당분간. 왜냐면은 일단은 패닉 셀링과 패닉 바잉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구간에서는 좀 네. 움직이는 그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당분간은 채권 시장 변동성이 네. 주식 시장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보험업종, 손해보험업종 네. 작살 났습니다 오늘. 아, 아니 보험업종은 안정적인 업종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시장 대비 계속 초과 수익률 낸 맞아요. 이 보험업종은 뭐냐면 캐리를 끌고 간다 그래서 만기까지 채권을 들고 쭉. 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올랐다가 하루에 6%, 5%씩 빠졌어요. 네. 그동안 네. 안전한 선택이라고 그렇죠. 말을 할 수 있었던 업종이 주식시장의 안전자산 네. 뭐 이랬는데 금융, 뭐 은행, 보험 막 이랬는데 오늘 보험업종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 흐름처럼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이 폭등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또 쉬어가니까 이제 반도체 가고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은 꺾이고 네.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매 장세니까 잘 대응하시는 분은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엇박자를 탈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전략은 좀 피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네, 먼저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근데 이제 실적 시즌 됐잖아요. 네. 한국도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적이 좋고 한국도 오늘 보니까 실적 괜찮은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아마 반도체가 오른 것도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않다.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까지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얘네들 하는 말이 너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 나쁘지 않아. 네, 네. 우리 안 팔 거야. 싸게 안 팔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조금 안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발간된 자료에는 반도체가 변하면 코스피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주만 더 오르면 되네요. 네. 왜냐면은 네. 반도체 실적이나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그리고 최근 반등 과정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대표 업종이거든요, 반도체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어서도 그렇고 최근 반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좀 반도체 업종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저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네.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불안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만으로도 네.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등이 좀 반갑기도 하고 좀 한숨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걱정되는 거는 3, 4분기 실적하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올해 4, 4분기랑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의 큰 그림들에 대해서 말을 하긴 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믿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반도체 실적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이. 이 전망이 떨어진 네, 거죠? 전망이. 예, 그러니까 예, 예. 실적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죠? 자, 실적 누가 전망이 틀리나 한번 보자. 실적 전망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2022년 실적은 7월 말 대비 한 11조 정도 레벨이 떨어졌어요. 와. 82조 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81조 2조였는데 지금 70조까지 내려왔거든요. 연간 내년도 연간. 내년도 연간이요.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3, 4분기는 잘 나왔고 네. 4, 4분기나 1, 4분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덜 하게 됐는데 요 오른쪽을 여기 보시면은 이익이 그러니까 올해 7월 말만 하더라도 그래도 내년에는 네. 사상 최대익을 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올해 초반에도 네, 내년까지도. 올해 7월 말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급반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올해가 65조, 내년이 71조인데 2018년 사상 최대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2017년 레벨도 깨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의 등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는 실적이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 전망 추이가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들의 좀 변화가 추세 흐름들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2022년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4월 달부터 솔직히 반도체 업종이 지지부진하다가 8월 달에 급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2021년 실적은 계속 상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2022년 실적이 4월 달부터 멈췄어요. 전망이. 예, 전망치가. 네. 그리고 올해 7월 말까지 플랫한 흐름을 보이다가 8월 달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멈춰야지 이제 반도체 업종은 이제 진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전망이니까 아직 안 간 거니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는데 모르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부담을 작동을 느꼈던 하지 거죠.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호재가 나와도 이거를 호재로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죠. 진짜 맞아? 그래서 저는 이번보다는 뭐 올해 말 내년 1, 4분기 중에 진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1, 4분기 실적이 4, 4분기 실적이 확인되고 1, 4분기 실적을 확인하게 되면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부분들 아니면 폭이 얼마나 될지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줄 수 있고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잘 잡으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노근창 센터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애널 한 역사 중에 시장의 의견과 업체의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대요. 맞습니다. 오늘도 하이닉스는 자기네 괜찮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누굴 믿어야 돼? 하는 그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갈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안도감에 의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나쁘니까 투자자들을 달래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조금은 더 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왜냐면은 오늘 반도체 업종은 뭐 하이닉스는 잘 가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장 후반에 좀 상승폭을 막 올라가다 좀 밀렸거든요. 만약에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을 100% 호재로 받아들였다면 좀 끝까지 뻗어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일 하루를 좀 더 보시고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중요하겠네요. 내일 하이닉스 주가 오늘 5% 올랐으니까 오를 만큼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컨센이 안 좋으면 너무 많이 올렸어. 이거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면 내일 꺾을 거거든요. 분명히. 내일 꺾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도 역시 못 가거나. 근데 반대로 버티고 조금 더 가거나 삼성전자가 오늘 못 올라갔던 걸 내일 채워서 올라가면 시장 심리가 조금 바뀌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업종이 꺾이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11월 초에 있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스케줄이 공개될 텐데
11월에 시행할까, 12월에 시행할까 거기에 따라서 또 심리적인 변화가 좀 있을 수 네, 있다고 두 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지금 워낙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니까 네. 저희가 먼저 진도를 반도체 관련해서 뺐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1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네, 지금 이벤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좀 또 많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테이퍼링 비롯해서 몇 가지 포인트들 좀 가져오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시장이 불안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물가 때문이다, 금리 때문이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림에서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도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높을 거야. PC도 그렇고 코어 PC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가 레벨이 지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3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제 4분기, 1분기, 2분기 뚝 떨어지는 그림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물가 부담이 커지는 건 맞는데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요 밑에 그림 파란색을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망치 그건, 자체가. 그건 네. 떨어지고 있죠. 네. 특별히 중국은 뭐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네. 있고. 네. 저는 올해 3월 달만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네. 이유는 요때만 하더라도 막 경제 성장 전망이 막 올라갔었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네. 근데 지금은 좀 정반대의 상황이라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물가,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력이 튼튼하고 이게 체력이 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본다면 네. 웬만한 병도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체력이 많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독감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11월 초반 중반까지는 좀 반등세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1월 4일 날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가 테이퍼링은 다 기정사실화됐는데 11월에 하냐 12월에 하냐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곧바로 하기보다는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2월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그렇게 된다면 뭐 10일 전까지는 11월 초중반까지는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CPI는 왜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중고차 가격이 난리 났습니다. 미국 중고차 가격이 9월, 10월 두 달 연속 또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이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좀 방향성을 좀 모색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비 시즌인데 이거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풀리는 시그널을 11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요 소비 시즌에 대한 모멘텀을 온전히 받아들일지 아니면 좀 디스카운트해서 받아들일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말에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부채 한도 시한이 이제 12월 3일이라서 아마 11월 중순부터는 또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서 또 한번 금리 변수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월 달에 두들겨 맞았잖아. 그렇죠. 이런 말씀을 나는 시장에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이미. 근데 안 하신 거 아니죠? 약간 화나신 거 두들겨 맞았으니까 네네. 이거 테이퍼링 때문에 맞은 거 사실은. 그쵸, 자꾸 그쵸. 이제 뭐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9월 달 떨어진 이유가 테이퍼링 할 거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9월 FOMC에서. 근데 주식시장 들어오니까 선반영이 너무 많아요. 뭘 해도 선반영. 그 왜 그러냐면요. 네. 다 어떻게 하면 돈 벌지 하고 다 째려 미래. 왜냐하면 지금 돈 버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측해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사서 오늘 돈 버는 게 아니고 오늘 산 게 오르거나 내리거나야 수익이든 손실이든 나는 거니까 미래에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예측을 열심히 해볼 건데요. 지금 또 열심히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게 공급망 경복 현상이 네. 좀 해소될 거냐, 심화될 거냐, 해소될 거냐 분석 좀 지금 해주세요. 네. 일단은 물가 레벨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예상하셨나요? 5%대로 갈지? 이거는 뭐 이런 전혀. 상황들. 네. 네. 저도 뭐 3%대는 가겠지. 많이 올라봐야 4%대일 거야. 초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전망, 경기에 대한 전망, 특히 최근에는 경기 전망까지도 좀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물가 하고 인상, 네. 물가 상승 폭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 때문이다, 뭐 자동차 때문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 산업 분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월 CPI를 본다 하더라도 음식료품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음식료품이랑 육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야, 중국은 돼지고기 똥값 돼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세상 참 웃겨. 근데 요즘 야채값이 다시 오는데 네. 중국은. 네. 그래서 보면은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심했냐. 저도 요때 그러니까 요 음림률을 보시면은 한 6, 7월쯤, 4, 5월쯤에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서 하반기는 좀 안정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지없이 이게 $10,000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운송 가격, 청고 저장 가격, 재고 비용 가격인데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생산 능력, 운송 능력은 회복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더디고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보면은 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도 운송 시간이 있는데 이게 60을 넘어섰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까 봤더니 1980년 이후 평균적인 흐름은 약 7개월 정도 물가가 올랐다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15개월 연속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과거 평균보다 2배 이상 지속되었던 거고요. 네. 최근 좀 꺾이는 듯 한다고는 하지만 레벨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병목 현상들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 네. 더 큰 문제는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2021년 물가, 2021년 경기의 흐름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올해 9월, 10월 지나면서 2022년 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전망치가 경기 전망치도 좀 레벨이 떨어지고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물가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씩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드디어 이제 뭐 우리 푸틴 네. 총리께서 무기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슬슬 안 줘가지고 계속 최고가 찍게 만들어 놓고 이제 드디어 공급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가스값도 조금 빠지고 네. 유가도 좀 빠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란도 이제 나서고 합류시킨다고 있죠. 하면서 슬슬 빼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진짜 다 때려잡고 있어요. 네. 이거는 거친 표현이 아니고 이건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뭐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자기가 검토해가지고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너희 다 잡아갈 거야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우려감들은 좀 한번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 심리는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해질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 시클리컬이 굉장히 좀 부진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시클리컬의 부진이 또 다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알겠습니다. 나 이해가 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인다면은 네. 그 시클리컬은 이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을 그렇지. 반영을 하면서 갔잖아요.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 없으면 시크릿코 안 간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좋은 업종들이 소수고 네. 웬만한 업종들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네, 계속 그렇죠. 시장을 발목을 잡다 보니까 시장이 쭉 뻗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종목 플레이나 업종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 네. 시장을 네. 그렇게 다이나믹을 높여줄 수 있을 만한 변수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은 유지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 물가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는 게 저는 시장에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9월 달까지 주던 재난지원금 이제 끝나서 네. 이제는 좀 복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터로. 그쵸. 그러면 그 이 공급 적체나 이런 맞아요, 게 맞아요. 조금 나아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은 불안하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이든이 발표했던 그런 정책들은 전부 다 시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인 문제는 사람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사람이 부족해서 언론 기사 같은 걸 보면은 트럭기 운전사들이 8만 명이 부족하다고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는.
운반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한국하고 많이 다르다. 그렇죠. 그죠? 한국은 그러게요. 취업 공고 내면 바로 다 들어오실 텐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최근 나오는 또 다른 얘기들은 주 방위군을 투입하자.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왜 사람이 없냐? 일단은 소득이랑 저축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 창고, 물류 이런 쪽에 임금이 좀 낮다 보니까 네. 재난지원금이나 뭐 실업수당 보조금을 받았던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네. 코로나19 상황도 만만치 않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8월 달에도 그렇고 9월 달에도 그렇고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고용자 수는 쇼크, 실업률은 서프라이즈잖아요. 낮아지는 거야 실업률. 네, 실업률 낮아지고 네, 네. 자발적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나는 당분간 뭐 일 안 해도 돼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실업률 체크 안 되고. 네. 그래서 10월 고용 지표에서 고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네. 이번 병목 현상을 좀 가늠하는 첫 번째 그러겠네요. 지표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일 날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에서 운송 시간이라든지 재고, 신규 주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8월 달, 9월 달 완전 전반대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네. 10월 달에 좀 풀리게 된다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할 수 있겠다. 운송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 고용 숫자가 늘어나면 드디어 방구석에 있었던 분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고 옮기시는가.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이런 거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공급 적체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완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해소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그렇지, 같고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네. 상황은 지났구나.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러면요. 지금 바이든의 90일간의 총력전이 게임 체인저일까라고 쓰셨는데 네. 근본적인 문제는 또 이제 옮길 시간이 확보가 돼도 옮길 사람이 없다에 대한 네. 거죠. 근데 대책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 핵심 아니죠.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시간. 일단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표를 보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병목 현상이 왜 진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초반에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FMC 의사록도 다소 매파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장 중에는 채권금리 오르고 달러 강세가고 주식시장 빠지다가 바이든이 이 90일간의 총력전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뒤집어졌거든요. 금리 하락하고 달러 하락하고 증시 상승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서 괜찮겠다. 근데 일단 저는 위축되었던 심리는 돌려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렵다.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와주는 역할 정도. 심리적으로는 돌아섰는데 근데 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미국 소매 판매를 한번 보시면요. 기존 추세 대비 2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여전히. 네. 무슨 말이냐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소비가. 사고 있다. 네, 많이 사고 있다. 그런데 고용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한참 못 미친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가 갭이 벌어진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리긴 많이 팔리는데 네. 여기에 메워줄 사람이 물류가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동량을 한번 봤더니 그 이유를 봤더니 코로나19 상황이 7월부터 다시 재확산으로 들어가서 8월, 9월 최근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정부도 8월 초부터 봉쇄 조치를 좀 강화하면서 좀 육체 노동 쪽에는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요 개인 소득하고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늘었네. 네. 돈이 있구나. 있어요. 그리고 그러구나. 네, 저축률도 9% 후반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보통 6, 7%였는데 아직까지 저축률도 좀 높은 수준이라서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가 봐요. 아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저 어디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네. 근데 저번에 박재익 전무님 출연하셨었는데 실제로 먹고 살기 좋게 많이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나 그 다 많이 매출 다 보존해주고 보존해주고. 세금 낸 기록만 네. 있으면 다 돈 대주고. 더라고요. 일을 좋네. 하고 싶지 않은 굳이. 우리 갑자기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일 안 하면 큰일 날까봐 우리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우리도 그죠? 지금 열심히 출근했어요. 저희들이 그걸 만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롱비치 항만 요 회색 차트로 롱비치 항만이 여기는 9월 달부터 24시간 가동을 했어요. 몇몇 항구에서는. 그런데도 물동량이 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완전히 이제는 풀리겠구나라고 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변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죠. 네. 중국 전력난 이슈가 조금은 최근 들어서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의 항만도 물류량이 정체되고 있고, 그나마 좀 올라오는 듯했던 중국 쪽에서도 전력난이 좀 있어서 이 변수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좀 겨울이 지나야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요. 오늘 주제가 코스피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려면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이야기도 좀 지금 해보고. 공급 적체가 풀려야 추세 반전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요약 잘해죠. 네. 훌륭하셨습니다. 하나만 보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도 굉장히 세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공무원 병목 현상을 파면 팔수록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거기에 땅 때려준 게 중국 전력난 이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전력난 사태를 단순하게 수급의 문제라든지 수출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감안해서 본다면 뭐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력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전에 시진핑이 이렇게 중국 동계올림픽 건물들을 시찰하면서 파란 하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란 말 한마디에 갑자기 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겨울도 되고 이제 동계올림픽이 2월 달에 되는데 그때 전후로 한번 또 이슈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 수정된 뷰는 뭐 시장이 꺾였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6월 달 고점 찍고 지금 7월, 8월, 9월, 10월 뭐 내년 초반까지 1,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은 11월, 12월, 1월, 2월 뭐 한 7, 8개월 정도 조정을 간다면 중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큰 기회가 오는 흐름이다. 네. 그래서 저는 내년 봄을 좀 주목해서 보자. 네. 그 이유는 2월 달에 있을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네. 그렇게 되면 그런 타이트한 흐름들은 가지 않을 거고, 이제 봄이 되면서 코로나19도 좀 진정이 되고, 네. 이제 위드 코로나도 가는 국가들이 많아지겠죠. 지금은 웬만한 선진국들 위주로, 그리고 주요국들 위주로 되고 있는데, 물류망이나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는 신흥국들까지도 위드 코로나가 될 거고,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있어서도 아마 4, 4분기는 또 쇼크, 잘 아시다시피 매년 쇼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눈높이가 한 번 더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역성장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역성장이 된다가 아니라 실적 전망이 보통 뭐 하향 조정되면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내년 1, 4분기 중에는 뭐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의 하강 사이클, 둔화 사이클의 정점을 통과한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그때가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내년 1, 4분기, 지금은 물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격차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일 때는 되게 좋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게 플러스권일 때는 등락은 있어도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데 마이너스권에서는 항상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게 마이너스권에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채권금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와서 시장이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요게 회복되는 구간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 정도까지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바닥을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진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은 올해 말 내년 1, 4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잘 잡으면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경민 팀장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 4사분기에 여전히 악재들이 상당히 많고 이 악재가 많기 때문에 근데 내년도 1분기가 지날 즈음 되면 이 악재가 웬만큼은 다 해소가 되는 네. 시간적인 기간 텀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때 네. 돼서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들으면서 하나 변수를 찾았어요. 즉 아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던 공급망 적재 네. 시점이 땡겨지면 맞습니다. 그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앞으로 네, 땡겨지고 맞습니다. 이게 늘어지면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맞습니다. 전망이신 네,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포인트네요. 제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공급망 병목 현상만 풀리면은 물가도 그리고 경기 불안도 네. 그리고 물류 상황도 네. 고용 상황도 다 풀리거든요. 예예.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요 시점을 저도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뭐 고용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ISM 제조업 지수에서 헤드라인 지수 말고 세부 지표들 한번 보시면서 네. 풀리나 안 풀리나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신다면 네. 매수 타이밍을 좀 땡길지 네. 늦출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실 수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운행 시간 네. 그리고 또 고용률, 네. 고용 숫자, 고용자 이거가 수. 예, 이제 그 세부적으로 중요한 그 우리한테 숫자가 되겠다. 네. 네. 정리 잘했죠?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잘 대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엔 투자 전략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웬만한 거는 전반적으로 대외 변수인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는 것은 뭐 반도체 업종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들. 근데 좋은 게 있죠. 위드 코로나. 네. 위드 코로나가 저는 좀 긍정적인 변수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위드 코로나가 돼서 사람들이 활동이 많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그러니까 특히 내수 소비주들이 굉장히 모멘텀이 좋을 것 같다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이익 증가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업종들이 탑 티어에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저효과 때문이잖아 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시클리컬도 기저효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네. 네, 기저효과로 올라왔다가 업황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기대해서 4, 5, 5월까지 시장이 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최근 좀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미디어 교육, 호텔 레저, 소매유통, 화장품 의류. 화장품은 좀 지지부진한데 의류 쪽은 좀 뚜렷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네. 나타내고 있고 최근 이 업종들은 바닥을 잡아가면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여행이나 이런 쪽들은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그쪽보다는 내수 소비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목도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지금 많이들 어려우실 텐데요. 저는 어려움의 시간의 문제뿐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 여기 이 방송을 잘 보시고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내 자산도 잘 지키신다면 그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의 역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뭐 너무 쟤 나쁘게 말하잖아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올 때 잘 잡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 순간을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1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부 이 시간은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